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불균형 사회에서의 균형의 조건입니다. 법적인 측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균형 사회와 균형의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법학이라는 게 아무리 재밌게 말해도 결코 재미있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다고 할까? 굉장히 딱딱하고 메마른 분위기죠. 법학이라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법은 싫은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우리 또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어렵지만은 가급적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불균형 사회 균형의 조건인데요. 뒷부분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균형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략이 돼 있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프리즘으로서 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의와 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의 그러면은 그런 생각하죠. 정의의 사자, 그다음에 슈퍼맨, 그러면 스파이더맨 나타나서 이렇게 악당을 물리치는 거 생각하죠. 그런 정의는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정의라고 합니다. 도덕과 정의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타인을 해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정의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그러한 전통적인 측면에서 정의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정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선과 악으로 이를 쪼개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 쉬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안 쉬었어요. 그럼 대형마트는 악의 물인가요? 아니겠죠. 그러면 왜 대형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 달에 2번 정도 쉬게 만드느냐? 이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건요, 전통적 측면에서의 정의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 또는 교섭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서로 공존해서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을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요,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유효합니다만은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두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입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두부를 절대 만들 수 없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가급적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만들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술력과 자본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영역에서는 중소상공업자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보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렇게 분할해 놓으면요, 서로 간의 역할이 고루 분포가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역시 이것도 균형적 정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핫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변호사 조드로, 동네 변호사 조드로죠. 변호사 조드로 또는 영화에서는 재심, 영화에서 베테랑, 영화 내부자들, 또 지금은 또 요즘에
드라마 하나 하고 있죠. 당신이 잠든 사이인가?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공정함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죠. 드라마가 이런 모습들을 그리는 건요.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하고자 함이죠. 결국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공정하다는 게 뭘까요? 공정하다는 건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비슷한 노력을 했다면은 같은 기회를 잡아서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칫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분에서 기회만 균등하면 우리가 공정사회를 달성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요.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불합리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 어서 시장에 들어와. 그래 너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했어. 라고 하지만은 본선에 진출했을 때 선발되는 사람과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봅시다. 이러면요. 결국 공정함은 달성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불리한 절차가 강요될 경우에 이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회도 균등해야 되고요. 선발의 기준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선발의 과정인 절차도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달성돼야지 우리가 공정사회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싸우냐면요. 이해관계,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죠. 법률적인 분쟁의 대부분은 100%가 다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의 균형은 우리가 법에서의 균형을 논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미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관계. 이 두 관계를 놓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생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생해야 된다는 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서로가 살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균형적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많죠. 뭐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같이 합작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중소기업이 하청을 했는데 대금을 늦게 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관리 시스템까지 본인들이 직접 깔아서 직접적인 하나의 부서처럼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생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관계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양자가 그래도 조금씩 물러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씩 물러나 보자. 그래서 양자 간의 균형을 갖춰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뭐 지금은 이미 정착화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형마트 이틀만 쉴래? 그랬더니 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대형마트 측에서 그랬어요.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니야 인터넷 쇼핑의 영향력은 크지 않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또 있어. 뭔데? 편의점이 너무 많아. 이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모두 도시락을 사 먹는 걸?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고요.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나타난 결론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형마트가 쉬어주는 게 전통시장이 사는데 유리하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에 규정을 합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강제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순간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요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뭘 더 좋은 건요 법으로 정하기 전에 사회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아주 좋은 관행들 우리가 good practices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관행이 성립되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아주 그 선진국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아주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시민교육이 발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돼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시장의 관행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노조의 균형도 중요하죠. 기업가는요, 노동시장이 좀 탄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필요한 근로자들을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인 근로자들을 수시로 데려다 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진출했을 때 또 필요한 근로자들을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옮겨서 전직시켜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의 유연성은요, 결국에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아, 그래. 그러면 기업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라고 해요. 그런데요, 근로자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동생이에요. 특히나 근로자가 가사를 책임지고 있을 때는요, 노동시장의 탄력성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생활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회는요, 부가가치만 많이 창출됐다고 해서 사회가 잘 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사회는요, 사회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돼야지 사회가 안정이 돼요. 따라서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논의를 합니다. 노동조합이 기업들과 끊임없는 공방을 벌이는 것도 이런 고용의 유연성과 고용의 유연성과 근로의 노동의 안정성, 양자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취지는요, 미국식의 어떤 계약직 근로자들, 미국식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인 계약직 근로자들을 써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보자라는 측면이었었는데 이것들이 잘못 받아들여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는 4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계약 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요. 성과가 좋으면은 계약을 연장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고 또 짧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는 실업보험에서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얻는 것도 대단히 쉬워요. 제가 미국에서 교환교수 생활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교민인데 어느 날 실업자가 됐대요. 근데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제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여행도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능해? 그랬더니 실업급여에서 다 커버가 되고 또 바로 또 취직을 했어요, 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일단 한번 해고가 되잖아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다음번에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양자 간의 시스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 면만 바라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바라보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린 거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금 약간 또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노동조합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노조가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에서 조차도 소외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균형의 관점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